오늘 초등학교 1, 2학년과 중3, 고 2학년이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궁금증을 낳았던 태안 미립국 추정 용의자도 붙잡혔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유치원생과 초등 1, 2학년, 중3, 고교 2학년이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3일 우송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전국에서 200여 명이 모여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트를 타고 태안 해안으로 미립국한 6명 가운데 용의자 1명이 목포에서 검거됐습니다. 지난달에도 인근 해안가에서 수상한 보트가 발견된 사실이 드러나 조직적인 미립국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청권 공공기관은 채용 인원 중 최소 18%를 충청권 졸업생으로 뽑아야 합니다. 지역 대학생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이후 처음으로 수요 시위가 열렸습니다. 정 의원은 할머니의 서운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고 윤미향 전 이사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오늘 생활방역 세부 지침을 내놨습니다. 에어컨은 창문을 닫고 쓰되 최소 2시간마다 환기를 하고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야외 수업을 할 경우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윤지연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이하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된 오늘 정부가 생활방역 세부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학생들이 교실, 복도 등 실내에 있을 땐 마스크를 쓰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되 운동장 등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가능할 땐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스크는 보건용과 수술용, 면 마스크 모두 가능합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 등교할 때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해 오염이 될 경우 즉시 새 마스크로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에어컨도 창문을 닫고 쓰되 최소 2시간마다 한 번 이상 환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환기가 불가능한 곳에서 에어컨을 가동할 땐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쓰고 최소 하루 한 번 이상 소독해야 합니다. 실내 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서 비말이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환기와 바람 세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오늘 정오 기준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수는 25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96명은 클럽을 방문한 확진자이며 163명은 가족과 지인 등의 접촉자로 2차 전파 이상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성동구 식당가에서 발생한 인천 학원 강사 관련 N차 감염자는 19명으로 늘었고 원어 성경 연구의 집단 발생 관련해서도 3명이 추가로 확진돼 모두 12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연간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 증후군 의심 증상으로 방역당국에 신고된 11살 남자아이와 4살 여자아이 2명 모두 현재는 회복한 상태라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코로나19가 산발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유치원생과 초등 1, 2학년, 중3, 고교 2학년이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조영호 기자입니다. 자기 몸집만한 가방을 둘러맨 채 마스크를 쓴 초등학생이 엄마의 배웅을 받으며 학교에 들어섭니다. 코로나19로 학부모의 학교 출입은 금지돼 엄마는 교문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반가운 인사도 잠시 손 소독제를 바르고 발열 체크를 받은 뒤에야 겨우 교실에 들어섭니다. 급식 시간에는 어김없이 거리 두기를 해야 하고 식탁에는 칸막이가 있어 대화도 하지 못해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처음 학교에 보내는 엄마의 마음은 불안이 앞섭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지금 끝나질 않아서 그게 제일 염려스러워요. 급식 같은 것도 그렇고. 답답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솔직히. 반면 지난 87일 동안 아이를 가정에서 돌봐온 맞벌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건강하게만 잘 다닐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등교하는 시기가 늦기는 했지만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과 중3, 고2, 유치원생 등 지역 내 1,678개 학교
18만 800여 명이 2차 등교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초등 저학년을 교육하는 현장에서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도 흐릅니다. 친구들하고 긴밀하게 접촉도 하고 그래야지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조금 이것도 한 번도 안 해본 활동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저희도 사실 안 해본 거라. 지난주 고3에 이어 시작된 2차 등교회에 이어 다음 달 3일 고1과 중2, 초등 3, 4학년, 다음 달 8일에는 중1과 초등 5, 6학년이 등교 수업을 시작합니다. KBS 뉴스 조용우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국소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전 우송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사업 설명회가 새로운 불씨로 우려됩니다. 지난 주말 이 행사에 참석한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직원 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전국에서 200명 정도가 모였던 것으로 알려져 대전시가 비상입니다. 천안에서도 약 한 달 만에 코로나19 지역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한 다단계 업체의 건강식품 판매 촉진 세미나가 열린 동구 우송문화예술회관입니다. 당시 이곳에는 전국에서 업체 관계자 등 200명 가까운 군중이 운집해 4시간가량 행사를 진행했는데 서울 구로구 거주 40대 여성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직원으로 행사 당일 새벽까지 근무한 뒤 이곳 예술회관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로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달받은 대전 동구보건소는 참석자 명단을 확보해 현장에 있던 194명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인천 연수구 거주 40대 남성과 마켓걸리 근무 이력이 있는 서울 송파구 거주 40대 여성의 추가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참가자는 모두 63명으로 밀접 접촉자는 아니지만 복도 등 공용 공간에서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어 현장 CCTV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왔습니다. 총 인원이 194명이고 현재까지 연락이 된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28명에 대해서도 한편 천안에서는 60대 여성이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진돼 근 한 달 만에 지역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서울 은평구 31번 확진자인 보험사 직원 40대 남성과 천안시 직산읍 자택에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손자가 다니던 태권도 학원과 어린이집은 예방 차원에서 일주일간 폐쇄 조치됐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중국에서 보트를 타고 태안 해안으로 밀입국한 6명 가운데 용의자 1명이 목포에서 검거돼 오늘 태안 해경으로 압송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에도 바로 인근 해안가에서 수상한 보트가 발견된 사실이 드러나 마을 주민들은 조직적인 밀입국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장훈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태안 해안가로 밀입국한 6명 가운데 용의자 1명이 붙잡혔습니다. 어젯밤 전남 목포에서 검거돼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오늘 태안 해경으로 압송됐습니다. 지난 20일 모터보트를 타고 중국 산둥성 웨이아이에서 출발해 21일 태안 의양해수욕장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지 닷새 만입니다. 해경 조사 결과 밀입국한 용의자 6명은 보트를 타고 태안 해변에 도착한 뒤 준비된 승합차를 타고 함께 목포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심 차량이 목포시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목포시 일대를 탐문 수사하던 중 용의자를 발견하고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모선 없이 보트를 타고 왔으며 붙잡힌 용의자는 2015년에도 3년여간 불법 체류하다 강제 출국당한 적이 있습니다. 해경은 용의자를 상대로 밀입국 목적과 경위를 조사하고 나머지 5명의 행방을 쫓는 한편 승합차로 이들을 이동시킨 국내 조력자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을 일부 주민들은 지난달 20일에도 바로 인근에서 수상한 고무보트와 같은 종류의 기름통이 발견된 적이 있어 조직적인 밀입국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경이 기름통도 있는데 중국 거 같고 봉지 같은 게 이런 게 다 중국 한문 중국 것이고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 하지만 해경은 CCTV 분석 결과 남성 2명이 육상에서 바다로 나가려 출항 준비를 하려다 복귀한 장면이 있어 양식장 절도범으로 추정될 뿐 밀입국 관련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네, 그럼 이 내용과 관련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분석 보도국 박병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박 기자. 네. 앞에 그 리포트에도 잠깐 그 언급이 됐지만은 네. 그 미립국 혐의를 받는 중국인이 그 소형 모터보트를 타고 중국에서 태안까지 건너왔다 이 말인데 그렇습니다. 가능한가요 이게? 저희가 해경 등에 확인을 해봤거든요. 예. 물론 쉽지는 않지만 뭐 파도라든지 이런 다른 기상 상황이 좀 양호하다면 불가능하진 않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해경 측에 따르면 이번에 그 태안에서 발견된 중국제 레저용 보트는요. 12에서 13노트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킬로미터로 환산을 해보면요. 바다 위에서 시속 23에서 24km 정도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산둥성 웨이하이시에서 태안까지 직선 거리로 따지면 한 330km가량이 되거든요. 해당 보트의 속도인 시속 23km로 그 휘지 않고 운항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14시간 반 정도면 태안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시간은 이번에 붙잡힌 왕 씨가 진술한 운항 시간 14시간 20분 정도와도 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연료가 문제일 텐데 이미 보트에서 30리터짜리 기름통 2개하고 20리터짜리 기름통 1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중국에서 출발을 할 때는 더 많은 양의 기름을 싣고서 출발을 했고 그 사이에 다 쓴 기름통은 바다에 중간중간에 버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모두 바다가 잔잔하고 바람도 적당히 불어주는 그 최상의 조건을 가정했을 때 나오는 계산이고 여전히 그 모선 등의 지금 조력을 받아서 넓은 바다로 나온 뒤에 이곳에서 출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일단 뭐 조사가 진행돼봐야 이제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겠지만 네. 일단 미립국자들이 그 태안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승합차를 타고 이동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네. 국내에서 이들의 그 미립국을 돕는 어떤 전문적인 조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현재로선 그 이들을 그 미립국시킨 조직이라든지 좀 최소한 1명 이상의 조력자가 국내에 있다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말씀하신 대로 태안에 도착하자마자 대기하던 승합차에 탔고요. 곧바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목포로 이동했다는 점을 미뤄볼 때 미리 이들과 연락해서 만남의 시간, 장소를 주고받은 조직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전부터 비슷한 방법으로 이런 미립국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잡힌 왕 씨는 어제 잡힌 왕 씨는 해경 조사에서 같이 타고 온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일부는 아는 사이지만 일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해경 조사 결과 이 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국내에 불법 체류를 해왔고 2015년도에 국내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돼서 강제 출국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때문에 해경은 일단 이들의 대공 용의점은 낮은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른 이유로 국내로 미립국한 가능성이 좀 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의 그 미립국 이유가 뭐 대공 관련성은 낮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무엇보다 영해가 이제 뚫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좀 지적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이번 사건의 그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이 바로 우리 해안 경계가 속수무책으로 뚫렸다는 데 있습니다. 통상 군의 해상 경계는 해안에서 500m까지는 육군이 담당하고 그 밖을 이제 해군이 담당합니다. 여기서 해경은 뭐 하느냐? 육군과 해군의 요청이 있으면 그때 이게 지원하는 업무를 해경이 맡게 되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 CCTV상 이 보트가 상륙한 시점이 지난 21일 오전 11시 23분쯤입니다. 그런데 주민신고로 군과 경찰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게 23일 오전 11시입니다. 해군과 육군, 해경 모두 레이더 같은 감시 장비를 각각 갖고 있는데 보트가 중국에서 출발해서 우리 영해를 지나는 동안 해군도 파악을 못했고 또 해안에 상륙해서 꼬박 이틀이나 방치가 됐는데 육군도 또 해경도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좀 가정해 보면 만약에 적군이 침투해서 우리 배를 가라앉혔다라고 하면 정말 생각해 보면 아찔해지는데 네. 이 때문에 그 해안 경계에 대한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비슷한 사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그 북한 목선의 그 삼척항 입항 사건이 좀 떠오릅니다. 네. 이 사건도 지금 한 뭐 1년이 아직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반복된다는 거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북한 목선이 군과 경찰의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와서 삼척항에 정박까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합참은 군의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닷새 만에 국방장관이 직접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보완하겠다라고까지 말했는데 채 1년이 안 돼서 비슷한 사건이 이제 서해에서 반복된 겁니다. 물론 군도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보트가 발견된 곳이 군의 그 순찰 지역은 아니라고 하고요. 또 이 태안 지역은 육군 32사단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평택 아래부터 서천 앞바다까지 한 100km가 넘는 해안선을 단 2개의 대대가 담당을 하고 있어서 이 바다 전체를 촘촘히 감시한다는 건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반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국가 안보와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는 군이라는 사실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그 군의 해안 경계 시스템을 쇄신하는 데도 전화위복이 됐으면 합니다. 네, 집중 분석 박병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나라의 경제 규모를 비교할 때 GDP, 즉 국내 총생산을 따져보는데요. 우리나라의 지난해 GDP 순위가 2계단 하락하면서 10위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성민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집계한 한국의 명목 GDP는 약 1조 6천억 달러로 조사 대상 38개국 중 10번째였습니다. 2018년 8위였다가 지난해 캐나다와 러시아에 밀리면서 2계단 하락한 겁니다. GDP 순위가 하락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처음입니다. 우리 경제 규모는 2009년과 2013년, 2014년, 2015년에 한 계단씩 순위가 올랐고 2018년에는 2계단 오르며 8위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명목 성장률이 1.4%에 그치면서 순위를 내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우리 성장률은 OECD가 집계한 47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명목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재화와 서비스가 얼마만큼 생산됐는지 시장 가격에 합계를 내는 지표입니다. 나라 경제의 크기를 따질 수 있어 국가 간 경제 규모를 비교할 때 주로 쓰입니다.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은 21조 달러를 넘었고 라이벌 중국은 14조 달러로 미국을 7조 달러 차로 추격하며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일본과 독일, 영국, 프랑스 순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3만 1,000달러 정도로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도 함께 줄어들면서 순위는 지난해와 같은 22위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앞으로 충청권 공공기관은 채용 인원 중 최소 18%를 충청권 졸업생으로 뽑아야 합니다.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이 적용되는 첫날, 기관과 대학의 표정을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오늘 낸 상반기 채용 공고입니다. 새로 시행되는 혁신도시법에 따라 선발 인원의 18%인 12명을 충청권 졸업생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의 청년 구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고, 철도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충청권 51개 공공기관도 앞으로 채용 인원 중 최소 18%를 충청권 학생으로 뽑을 예정인데 올 하반기 예상되는 의무 채용 인원만 341명에 이릅니다. 법 시행에 맞춰 이달 말 열기로 했던 공공기관 합동 채용 설명회는 코로나19로 연기됐지만 학교마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명회가 한창입니다. 모의 면접이라든가 직무기술서 등 해당 기관에 맞게 운영해서 학생들이 좀 좋은 곳에,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시행 2년 차인 내년은 의무 채용 비율이 21%로 높아지고 법 시행 5년 차엔 30%까지 확대되면서 채용 인원은 점점 늘 예정입니다. 요새 취업이 힘든데 대전 쪽으로 좀 더 공공기관이 많이 들어오고 저희의 취업길도 좀 더 밝아지는 것 같아서. 또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돼 이전 공공기관이 늘어날 경우 의무 채용 인원은 더 늘어 지역의 청년 취업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정의기억연대가 기부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했다는 등의 의혹을 폭로한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이후 처음으로 수요 시위가 열렸습니다. 정의연은 할머니의 서운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이번 논란으로 위안부 운동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3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수요 시위가 오늘도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5일 열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이후 처음입니다. 시위에 참석한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이용수 할머니의 두 번째 기자회견과 관련해 할머니가 느끼는 서운함의 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수 인권운동가의 기자회견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 이사장은 이어 30년 운동의 성과를 이어가되 피해자들의 문제 해결이 지연된 원인을 돌아보며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연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고통과 좌절의 시간이었다면서도 공정한 수사와 신속한 의혹 해소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시위엔 정의연 현 운영진을 비롯해 시민 80여 명이 참석했지만 윤미향 전 이사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편 수요 시위가 열린 옛 일본 대사관 일대에선 어제 토론회에서 위안부를 매춘 등으로 비유하며 막말을 쏟아낸 반일동상 진실규명 공동대책위원회 등도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소녀상을 철거하고 수요 시위를 중단하라면서 윤미향 전 이사장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2차 등교 개학 첫날을 맞아 경찰이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초등학교 개학과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민식이법 시행 2달째, 어린이 보호구역은 좀 더 안전해졌을까요? 전현우 기자입니다.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차량 이동 좀 해주세요. 곳곳에서 주차된 차량이 눈에 띕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 금지란 표시가 곳곳에 써 있지만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차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차량 속도를 측정하는 속도판. 차들이 학교 앞 제한 속도 30km를 훌쩍 넘긴 채 지나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달째. 여전히 학부모들은 불안합니다. 정차되어 있는 그런 차들 사이로 확 튀어나가는 경우에 차들을 보지 못하고 이제 뛰어들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좀 빨리 달리는 차들한테 위험할 경우도 그런 있었거든요. 개학 첫날 어린이 보호구역 집중 단속에 나선 경찰은 오늘 하루 서울에서만 과속등으로 모두 1,100건 넘게 적발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최근 3년간 모두 272건, 4명이 숨지고 27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발생한 학교 130여 곳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하교 시간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집중 단속합니다. 또 민식이법에 맞춰 서울시와 함께 내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주변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과속 방지턱 등 속도 저감 시설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고양이들한테 못해준 건 학대적인 걸 줄여야 될 것 같아 지금. 결국은 수익을 통해서 또 수익을 얻고자 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사고 또 버리고. 지난해 기준 파악된 국내 반려동물은 856만 마리, 1년 새 양육 가구는 80만 가구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인기만큼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동물 유튜버들의 학대 논란이 잇따르고 있고 불법 사육시설은 현황 파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생명보단 상품으로 다뤄지는 반려동물들, 반려동물 산업, 테코노미의 그늘을 6분간 추적해 보겠습니다. 충남대 수의학과 학생 2명이 개설한 인기 동물 유튜브 채널 갑수목장. 구조한 유기동물들의 일상을 공유하는 콘텐츠로 인기를 끌기 시작해
구독자가 5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분량이 주시니까 잔병도 많고 재채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러나 이달 초 터져나온 내부 폭로. 갑수목장에 출연시킨 동물들을 펫샵에서 구매했고 촬영을 위해 학대도 일삼았다는 겁니다. 갑수목장에서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촬영을 위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좀 굶기거나 방치를 했었고요. 배고프니까 자기한테 붙달라 오라는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동영상으로 찍어서 수익화하고 그랬던. 말을 안 들으면 동물들을 때리고 던지기까지 했다는 제보자. 촬영 안 할 때는 우리 배가 고파서 달려들면 굉장히 세게 집어 던지고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었고 그런 일들이. 동물들은 소품처럼 취급됐습니다. 그 친구가 키운 햄스터가 놀러온 그런 설정이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4,000원 주고 사와서 케이지 없이 고양이들 사이에 풀어 놓았다가 이제 두개골이 물려서 죽었고. 유기동물을 구조했다며 구독자들에게서 후원금을 받았던 갑수목장. 이마저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어리고 예쁜 아이들이 필요하다면서 자기가 현금을 ATM에서 인출을 해서 줄 테니 하지만 아이를 너가 데려와서 너 이름으로 사인을 해와라. 갑수목장 측은 해명 영상을 통해 펫샵에서 구매한 사실을 시인했지만 학대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 상황. 한 동물단체는 갑수목장 운영자 2명을 동물 학대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충남대 측도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오로지 돈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돈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이지. 졸업만 하면 이제 병원 열면 대박 날 거고. 돈이 된다며 우후죽순 늘어나는 펫튜버들. 고양이 얼굴에 립스틱을 칠하고 속옷 안에 넣어 가두는 등 학대 논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 개인 방송들이 늘어나면서 동물 학대와 동물권 침해 사례가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동물 학대의 정황이 드러날 경우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고. 네, 추정 6분 성용희 기자와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성 기자, 앞서 본 사례들, 반려동물 이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작용 같습니다. 현재 국내 반려동물 산업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우선 이 국내 반려동물과 양육 가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흔히들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았다, 이렇게들 말들을 하잖아요.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동물은 856만 마리, 양육 가구는 591만 가구로 파악이 됐습니다. 마리수로는 1000만이 머지 않았는데 양육 가구가 전년 대비 80만 가구가 느는 등 증가 추세가 가파릅니다. 네. 산업적인 측면을 보면 지난 한 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27%, 종사자 수도 36%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이 펫코노미 시장 규모가 3조 원이 넘고 2027년에는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 반려동물 산업, 펫코노미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한다는 건 그만큼 수요와 공급이 있다는 얘기인데 네. 불법 사육 시설이라든지 유기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반려동물 유통 구조를 보면요, 이 지인 간 거래나 가정 분양도 있지만 이 상당수는 대규모 사육 시설과 펫샵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이런 사육 시설에서 무분별하게 생산되다 보니 2018년부터 허가제로 바뀌었는데 현재 허가받지 않은 불법 사육 시설이 전국에 3,000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유기동물도 갈수록 증가 추세인데요. 지난해 구조된 유기동물이 13만 5천여 마리에 달했는데 전년보다 12%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쉽게 사서 쉽게 버리는 구조가 심화하고 있는 건데요. 국내 반려동물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반려동물 산업의 현 주소를 들여다봤습니다. 좁은 철창마다 4마리의 개들이 갇혀있고 한 우리에는 분변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믹스견과 품종견 70여 마리를 함께 키우는 불법 개 농장입니다. 최근 운영이 어려워진 농장주가 폐쇄를 결정하면서 동물단체가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분변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 만든 이른바 뜬장입니다. 이런 뜬장이 이곳에만 수십 개가 늘어서 있는데요. 이곳에서 사육된 개들은 이 배설물 위 한평 남짓한 공간에 갇혀 있다가 다른 곳으로 팔려가거나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불법 사육 시설은 현황 파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대로 된 파악은 통계치는 없어요. 정부에서 집계하고 있는 것만 3,000군데가 넘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되게 소극적인 수치이고요. 불법적으로 대량 생산돼 유통되는 만큼 유기 문제도 심각합니다.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대전시 동물보호센터. 지난해 이곳에 들어온 유기동물은 4,800여 마리에 달하는데요. 53%인 2,600여 마리가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됐습니다. 초반에는 3,000마리가 조금 넘었었는데 그게 이제 매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마리수가 거의 5,000마리 가까이 됐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감당하지 못한 유기동물은 사설 동물보호소로 갈 수밖에 없지만 상황은 더 열악합니다. 대전의 한 사설보호소는 불법 건축물로 신고돼 철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제 철거가 되면 사실 얘네들은 이제 사지로 물리게 되는 거죠. 지금 안전하게 이전할 곳을 확보하지 못하면 안락사가 없고 쾌적한 환경에 유기동물 천국으로 불리던 군산 유기동물 보호소. 그러나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최근 전국에서 동물을 버리러 오는 기현상이 벌어졌고 결국 포화 상태를 넘어서자 안락사를 결정했습니다. 얼마든지 버려라. 어떻게든 더 좋은 집을 찾아주고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뭐 전국에서 오니까 이제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사고 또 버리고 좀 더 동물 복지가 향상이 되려면 규제가 강화가 되고 또 지자체에서도 더 관리 감독에 힘쓰고 이 반려동물을 생산 단계부터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6개월 이하 고양이와 강아지를 펫샵 등에서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루시법이 발효됐습니다. 사랑받을수록 짙어지는 그늘. 국내에서도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 반려동물을 상품이 아닌 생명으로 여기는 인식 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추정 6분 성용입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과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안에 어떤 형태로든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중국을 더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두 강대국이 더욱더 격한 갈등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중국이 내일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포문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어떤 제재를 할 거냐는 질문을 받자 오늘은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이번 주 안에 매우 강력한 모종의 조치가 나올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It's something you're going to be hearing about before the end of the week. Very powerfully, I think.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에 반대해 오면서도 엄포 내지 경고 수준의 언급을 해왔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제재나 보복 조치가 곧 현실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이 예고한 대로 관세나 비자, 금융거래 등에서 홍콩이 그간 누렸던 특별주의를 박탈한다는 내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백악관도 중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불쾌해한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압박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He's displeased with China's efforts and that it's hard to see how Hong Kong can remain a financial hub if China takes over. 이런 가운데 홍콩 내부에서도 보안법 반대 시위대와 홍콩 경찰 수천 명이 곳곳에서 충돌 기미를 보이며 일촉즉발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천연 기념물인 황새를 텃새로 복원하기 위해 5년 전부터 자연에 방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 2마리가 짝을 이뤄 둥지를 들고 새끼를 낳았는데 인공 둥지탑이 아닌 송전탑에서 번식한 국내 첫 사례입니다. 이현경 기자입니다. 논과 밭이 펼쳐진 시골 마을 한가운데 우뚝 솟은 50m 높이의 송전탑. 그 위에 둥지를 튼 황새 부부와 20여일 전 부화한 새끼 4마리가 눈에 띕니다. 새끼 황새들은 바깥 세상이 궁금한지 간간히 둥지 밖으로 고개를 비죽 내밉니다. 아비새는 모내기를 마친 논에서 2시간에 걸쳐 먹이 활동을 하더니 새끼들이 기다리던 둥지로 돌아와 먹을 것을 토해냅니다. 수컷은 지난 2015년, 암컷은 지난해 각각 방사됐는데 지난 2월 짝짓기를 한 지 한 달 만에 알 4개를 낳아 가족을 꾸렸습니다.
2015년 이후 황새 50마리가 자연에 방사됐지만 방사된 충남 예산 지역을 50km 정도 벗어나 그것도 인공둥지탑이 아닌 송전탑에서 자연 번식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사된 황새가 많이 증가함으로써 새로운 환경들을 황새가 개척하고 있는데요. 그 새로운 환경 중에서도 이렇게 태안 지역처럼 환경이 우수한 지역들을 황새가 스스로 찾아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민들도 진객이 돌아왔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중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50년대 초반에 시골 가서 본 거를 이제 우리 집 앞에서 봤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우리 창문 앞에 와서 노니까 아주 늘 꼭 친구가 오는 것 같아.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자취를 감췄던 황새가 자연에 적응하며 텃새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9살과 10살 여아 3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계획적으로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린 뒤 댓글을 남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전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대전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내일부터 내년 5월 27일까지 1년 동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사고는 물론 상대 자전거에 의한 사고도 최대 3천만 원 한도 안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홍성의 한 산림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충청남도는 홍성군 구항면 오봉리 산림 소나무 한 그루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해 역학조사와 함께 긴급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생 지역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를 소나무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직경 2cm 이상의 소나무와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 이동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곳은 지난 2017년 4월 처음 발생한 지역에서 약 700m 떨어진 곳입니다. 흐리고 비가 내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쾌청한 하늘에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깨끗했습니다. 오늘 대전, 세종과 충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보였는데요. 한낮에도 기온이 오르면서 대전의 낮 최고 기온이 25.1도로 다소 덥게도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곳에 따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충남 서해안에는 아침부터 낮 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충남 내륙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 기온차가 벌어지면서 한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최고 25도까지 오르면서 조금 덥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충남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세종의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대전은 13도, 계룡은 9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세종과 대전이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은 당진과 아산의 아침 기온이 12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서산이 22도, 천안은 24도를 나타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은 청양의 아침 기온이 10도를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서천이 22도, 부여는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충남 북부와 남부 앞바다 모두 0.5m의 높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더 더워지겠고요. 주말에는 대전의 낮 기온이 29도 안팎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보도 내용 중 안락사를 하지 않는 동물보호소가 유명세를 타면서 결국 안락사를 하게 됐다는 소식.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의 의식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독일에서는 입양 전은 물론 양육 중에도 애견 자격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충분한 마음의 준비 그리고 가족으로 품어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비로소 자격이 갖추어지는 거겠죠.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